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스 시간인데요. 자, 1부는 멕시코로 갑니다. 최근 멕시코의 한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요. 마약 카르텔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공권력을 위협할 정도라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 탄생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멕시코가 이를 뿌리 뽑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보고요. 미국이 연달아 두 번의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을 겪은 뒤에 위기 대응을 두고 대선 후보 간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 재난의 정치학,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쟁 전문 PD죠. 다크앤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송현서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용주 뉴스캐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거 안 하세요? 네. 올라. 멕시코로 가겠습니다. 네. 마약 카르텔, 뭐 워낙 영화에도 많이 나고 유명해가지고. 네, 맞죠. 아무튼 근데 뭐 시장 사례가 있었나 보던데 어떻게 된 건지 이용주 캐스터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난 7일 멕시코 게레로주의 칠판신고시에서 취임한 지 6일밖에 안 된 시장 알레한드로 아르코스가 피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칠판신고시의 한 동네 골목에서 아르코스 시장의 시신이 참수된 모습으로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그의 참수된 머리는 차량 위에 놓여져 있었고 몸통은 차량 안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칠판 신고를 주도로 둔 게레로주는 빈곤율이 높을 뿐 아니라 지역을 거점으로 마약 사업을 하는 카르텔의 폭력으로 계속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지난해 여름엔 치안 당국이 갱단 로스 아르디오스 간부급 2명을 불법 무기 및 마약 등 소지 혐의로 붙잡자 갱단과 연관된 사업을 하는 이들까지 나서서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무장 전술 차량을 탈취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예. 또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 앞서 열흘 남짓 사이에는 시의회 고위 공무원과 전직 국장급 경찰관이 피살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아르코스 시장의 사건 역시 현지에서는 갱단 카르텔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 시카리오인가요? 네, 시카리오. 뭐 이거 보면 뭐 어마어마하던데. 진짜 무섭죠. 어느 정도의 마약 카르텔의 위세가 멕시코에서? 그 지금 현재 뭐 시장님 뭐 이런 분들은 다 이 마약 카르텔의 손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협조를 하면 같이 살려주고 그게 아니면 참수니까 너무 극과 극이니까 네. 지금 이렇게 멕시코에서 이렇게 공무원들 그다음에 경찰관들 이런 분들이 이제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지면 시신을 또 끔찍하게 이렇게 전시를 해요. 뭐 육교 이런 데 참수해서 이렇게 진열을 한다든가. 맞아요. 그 이유는 이 구역에 주인은 나야라는 걸 과시하기 위한 거고 사실 그 전에 이제 콜롬비아가 마약으로 그렇죠. 굉장히 유명했는데 미국이 그쪽 플로리다 이쪽 이제 콜롬비아 쪽 해안으로 가게 되면 그 플로리다 이쪽을 해상을 굉장히 강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콜롬비아 마약 조직도 멕시코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동업 관계가 돼버리다 보니 이게 마약은요 지리적인 위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루트를 통해서 가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 지역의 시장이나 경찰관이 협조를 꼭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멕시코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그 마약 카르텔에 관련된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들이다 보니까 그거에 협조하는 시장은 이렇게 사고가 나서 맨날 이렇게 끔찍하게 죽고 아니면 같은 조직원과 동일한 정도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10년 전에 이제 세타스를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는 로스 세타스가 넘버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확 죽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도 그 고속도로
길,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는 마약 밀매 길을 어느 조직이 장악하느냐. 그래서 자기들끼리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뽑은 시장이나 국민이 뽑은 시장을 이렇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말하자면 마약 카르텔 자신들의 어떤 위력을 과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빈번하죠. 그리고 이렇게 고속도로 가다 보면 총격전 굉장히 많아서 그 이런 마약 조직들이 가는 그러니까 주로 애용하는 자신들의 그 어떤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고속도로조차도 못 가요. 길도.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용어로 이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그러면 범죄와의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잖아요. 멕시코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멕시코 정부도 사실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 멕시코에서 어떻게 마약 카르텔이 성장을 하게 됐는가를 보면은 사실 아이러니하게 최초로 마약 카르텔을 멕시코에서 만든 게 현지 경찰이에요. 네, 경찰이 만들었어요. 가야르도라는 남성인데 처음에는 이제 경찰이 이 아까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멕시코하고 그 미국 국경을 통하는 이 루트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마약 밀매 사업을 지배했던 인물이고 지금 세계 최악의 마약 왕이다. 그 하마도 키우고 했던 그 엘차포라는 인물도 이 가야르도의 부하였습니다. 네, 나중에 체포가 되긴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체포가 되기 전에 뭐 친척이나 부하들한테 조직을 다 분배를 해놔서 체포된 후에도 마쿠에서 계속 이 조직들을 조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분할된 조직들이 현재의 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기원이 됐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남미 콜롬비아가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왜 콜롬비아에서 멕시코로 옮겨졌느냐? 물론 미국의 통제가 있었죠. 근데 그 배경에는 좀 뜬금없어 보이지만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게? 왜냐하면 9.11 테러 때 미국이 이제 해상하고 공중 경계를 둘 다 엄청 강화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루트가 정말 중요한데 콜롬비아 같은 남미 북부 카르텔들이 이제 해상으로 마약을 옮기는 게 불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이 마비가 된 거죠. 그럼 세력이 약해졌죠. 그때 미국이 콜롬비아 마약 문제에 직접 개입을 하면서 생각보다 쉽게 콜롬비아 마약 범죄를 소탕하는데 좀 성공을 한 겁니다. 생각보다 쉽게. 근데 결국은 남미 카르텔들이 기존에 이제 해상으로 하던 밀수를 육로로 변경을 했고 그때 멕시코 조직들이 일종의 중개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제 돈방석에 앉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멕시코의 이 마약 카르텔을 키운 건 사실 생산이 아니라 중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남미 카르텔들이 미국한테 계속 쪼이니까 자꾸 작아지고 세력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감소를 하겠죠. 그럼 멕시코 카르텔들도 중개할 수 있는 마약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량을 맞추려고 본격적으로 마약 생산에 뛰어들면서 카르텔도 성장을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정부는 뭘 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2006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칼데론 대통령이 분명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중개업으로 돈을 벌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멕시코 내부에는 중독자가 많은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문제가 될 게 뻔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시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마약과의 전쟁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도 본인이 정통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결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 실패로 끝났냐? 일단은 이미 정권하고 정권 유착이 너무 심했고요. 그리고 정부가 마약 카르텔을 막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마약 카르텔들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시작하거든요. 무기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희생자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런 부작용이 이제 생겨났고 그러다가 여기에 또 미국이 계속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마약을 팔 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들어가야 했던 마약이 결국 멕시코 내에서 소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멕시코 안에서 마약 중독자가 늘게 되겠죠. 그리고 마약을 미국에 못 팔게 되니까 수입이 감소하잖아요. 그럼 생활고에 시달리던 빈민층들이 아까 말씀하신 17세, 16세 이런 애들이 결국 마약 카르텔 단원이 되어서 돈을 벌게 되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카르텔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게 현재 마약 카르텔의 규모가 18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세상에 간단한 일은 없어요, 그죠? 네. 단선적인 일은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멕시코 정부가 결국은 이게 이제 돌고 돌아서 정치 문제로 멕시코 정치 문제로 결국 환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알겠는데, 그럼 멕시코는 미국의 바로 턱밑 아닙니까? 영어로 하면 미국의 영웅에 가서 딱 평정하면 되잖아요. 안 되면 어차피 그러니까 마약 조직의 최대 지금 그 소비 시장은 미국이잖아요. 네. 미국이 좀 나설 수 없는 건가요? 그건 또 역시 영화 스토리인가요, 그러면? 그 미국이라 하더라도 멕시코 어떻게 보면 멕시코 내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코 영토에서 미국이
이런 카르텔들과 마약 카르텔들과 싸운다고 그러면 멕시코 정부는 뭐가 되겠어요? 멕시코 정부하고 협력을 할 수 있죠. 근데 멕시코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안 돼서 미국을 끌어들이는 형태가 되는데 그럼 주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외세 의존이 돼버리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면 이제 식민지 되는 거예요. 난민은 다 그러니까 식민지를 당해보면서 그런 경험들이 많아서 난민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런 네네. 부분도 있어서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이 멕시코 내부에서 오는 마약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잠수함까지 동원을 한대요. 잠수함까지? 네. 그 정도로 이제 막강한 그러니까 뭐 영향력을 과시를 하고 또 뭐 민병대, 사병 뭐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 내부에서도 또 알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사를 세우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2인자끼리 싸우다 죽기도 하고 막 그런 진짜 뭐 별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얘들 싸움에 끼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오히려 정말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끼고 싶지 않다라는 대표적인 표상이 결국은 트럼프의 그 국병 장벽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게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지진 원래 않아요. 가요. 딴 네네. 루트가 그러니까 A 루트가 막히면 원래 사람은 B 루트를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내요. 오늘 이상하게 자꾸 잠수함 얘기하네. 시카리오 보면 땅굴 파잖아요. 네. 밑으로. 땅굴은 옛날부터 팠고요. 지금 저 아까 잠수함 얘기까지 했는데요. 잠수함까지. 네. 근데 아까 이제 협력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양국이.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지금은 이제 그 주체가 중국으로 바뀌긴 했지만 협력이 되지 않는 게 서로 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바뀌었다는 게 그 펜타닐 원료 뭐 그 네, 얘기하는 펜타닐 거죠. 원료 같은 예. 거죠. 근데 그러니까 서로 탓을 한다는 게 뭐냐면 멕시코나 중국에서는 미국이 소비량이 너무 많아. 니들이 마약을 자꾸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파는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니들이 자꾸 원료를 파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꾸 소비를 하게 되는 거잖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협력이 아니라 완전히 반목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결국은 이게 협력이 아니라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 이용주 캐스터는 네. 미국 유학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에서 그렇게 마약 문제가 심각해요? 미국 저 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요즘에 거기 살고 있는 현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LA 거리에 그냥 사람들이 펜타닐 취해서 막 그냥 누워 있대요. 그건 저도 외신 네. 영상을 통해서 네, 뭐 거의 펜실베니아 저기 뭐 같은데. 좀비 비슷하던데. 네, 예전에도 그 누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런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었어요. 아니, 노숙자들이 노숙자들 거리 얘기하는 모여 거예요? 네, 있어요. 마약 네. 그러니까 아니고 이제 술 먹고 술 이제 먹고 뻗어 근데 있거나 네,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그게 그냥 펜타닐 LA 전체가 그렇게 돼버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유학할 때 멕시코 시티에 갔었거든요. 거기 가면은 제가 길을 한 10분 정도 걸으면 마약 사지 않을래라는 오퍼가 한 두세 번 정도 들어와요. 그 정도예요? 네, 근데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걔네들이 15살 뭐 이렇게 되게 어린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가 총 보여주면서 네. 마약 살래? 아니면 그냥 돈 줄래? 뭐 이래요. 그럼 저는 10분 동안 걸어 다니면서 돈을 한 30불 쓰는 거예요. 걔네 한 10분씩 계속 주면서 걔네 물리쳐야 돼요. 네, 되게 심각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이제 호텔에 이렇게 두들겨요. 계속 그렇게 밥 먹을 때 뭐 레스토랑 이럴 때도 한국은 사실 한국 사람 입장에서 너무 이게 뭐 황당한 일이고 그런데 실제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네, 맞아요. 이렇게 소비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멕시코로 돌아가서 네. 판사 직선제 얘기가 이 마약 문제가 연결이 돼서 나오겠다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 네, 일단 판사 직선제라는 게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7,000명 이상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다 뽑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2025년이랑 내년이랑 2027년에 이렇게 나눠서 국민 투표가 있을 예정인데 대법원 같은 경우는 행정부가 10명, 대법원이 10명, 상하원 의원이 뭐 5명 일단 이렇게 후보를 냅니다. 그다음에 득표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기에 따라서 대법원의 임기를 또 차등 적용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득표수가 많은 대법관일수록 임기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럼 각 부에서 네. 추천을 하면 네네. 그걸 직선을 한다는 거,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네, 투표를 국민들이?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득표수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득표수에 따라서 너는 임기 10년, 너는 5년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거예요? 네, 15년, 14년, 뭐 12년, 8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데, 예. 민주주의가 일자리 창출 네. 못 이기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죠. 근데 네. 이게 세계 최초이긴 해요. 이 판사 직선제라는 게. 그래서 음. 이제 오브라도스 전 대통령이 이제 재임 시절에 법원이랑 판사들을 굉장히 비난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판사들이 너무 썩어 있다. 그래서
판결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법부를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오브라도스 전 대통령이 후임이죠. 이제 지금 멕시코 최초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도 이걸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계 최초의 판사 직선제라는 거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던 거는 국민 투표로 직선제를 이제 실시를 하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부패한 개인 오히려 마약 카르텔이 그렇죠. 또 선거 결과를 조종할 수도 있다. 조정할 수 있죠. 그리고 범죄자나 이런 부패한 개인이 법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권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우려가 많았고 범죄자들도 본인이 이제 직접 처벌을 받아야 되는 순간에 판사나 혹은 예비 판사한테 대가를 주고 자신한테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할 수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삼권 분립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 판사 직선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초에도 사법부가 또다시 이 판사 직선제에 제동을 걸고 있고 입법부랑 사법부가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싸우고 있는데 사법부에 당연히 반대하겠지. 사법부는 반대하는데 물론 찬성하는 사법부의 관계자도 있습니다. 그래요? 마약 판사님. 네, 마약 그런 분들이 판사님이라고 있는 있어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판사 직선제까지 나온 건 네, 기껏 잡아들여 봤자 네, 부패한 판사들이 그냥 그 땅땅땅 다 풀어준다. 네. 그래서 지금 판사 직선제 하자 이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결국은 사법부가 원래는 반대를 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죠. 의회를 다 동원해서 법안을 통과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 과정 자체가 썩 민주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권 분립에 위배가 된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판사 직선제라는 제도가 마약 카르텔하고 결탁한 부패한 판사들을 몰아내고 공정한 판결만 내리는 법관들을 남겨놓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당연히 있는 거고 지금 사실 멕시코 상황을 보면 입법부랑 사법부가 이렇게 싸우고 있을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일단 카르텔의 물리적인 규모를 줄이려면 카르텔의 단원이 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단원이 되는 생활고 때문에 네. 이런 상황부터 없애야 되고 그러려면 복지를 강화해야 되고 복지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어떻게 벌어들일지 마약이 아닌 이런 것들 생각해야 되는 게 순서이고 정부가 정말 의심의 여지 없이 국민 모두를 위한 어떤 법안을 내놨단 말이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만약에 어떤 일부 대법관이 이걸 반대하거나 무효화시킨다. 그럼 이놈이 범인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쁜 거죠. 이런 거를 사실 이 입법부가 나서지 않아도 국민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카르텔은 이미 현지의 모든 분야하고 밀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게 혹시 그 대안으로 검토된 적은 없대요? 멕시코에서 판사 수입 또는 AI 판사 이런 거 혹시 논의된 적은 없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AI는 죽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AI 되면 아예 사법부가 없어진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이런 멕시코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중국하고도 굉장히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이 판타닐의 원료를 중국이 또 수출을 한대요.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그러니까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까지도 이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런 반면에 멕시코에서 생활고가 경제난 그리고 일자리가 워낙 없다 보니 실업률 높고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 사회에 기본적인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커지면 커졌지 이게 이게 때려잡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좀 세 분의 말씀을 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근절은 참 요원하다 이 얘기잖아요. 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이 자본주의의 원칙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만 많이 벌면 나는 뭘 해도 되고 범죄를 해도 되고 이 철학이 바뀌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고 멕시코라는 나라 굉장히 예뻐요. 저도 지금 그 얘기하려고 네, 했어요. 굉장히 예쁘고 네. 사회 자원도 많고 네. 관광 수입으로 살아도 충분히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정말 정치인들과 이런 사법부들이 정말 한번 우리 이제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고 딱 잡아서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반면교사 삼아드리는 게 이제 먼 나라 멕시코만의 얘기가 아닌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약 청정국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은 많이 나오고 심각하죠. 있잖아요. 얼마 전에 검거한 걸 보면은 지금까지 마약은 해외에서 수입해서 이제 팔거나 아니면 거쳐가는 이런 거였는데 얼마 전에 캐나다인가 외국에서 마약 조직이 들어와서 국내 공장을 차린 게 적발이 됐거든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다.
이렇게 해서 진짜로 마약 생산 조직이 국내에서 만약에 이제 확산이 되게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로 가는 거거든요. 네. 초장에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맞아요.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뭐 조직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이걸 만들다가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집에서 이래서 대막 키운다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는 기본이고 정말 그 화학 원료들 이런 것들을 왜냐면 너무 구하기 쉬운 거예요. 아, 무슨 미드 같네. 네, 너무 구하기 어머. 쉬워서 그거를 그냥 냄새가 엄청 난다고 하죠. 어머. 근데도 그거를 직접 제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걸 만드는 방법마저도 사실 아는 게 너무너무 쉬워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우리도 조심해야 네, 됩니다. 하여간 마약과의 전쟁은 초장에 확실하게 기세를 잡아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좀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대표, 송현석 기자, 이용주 캐스터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재난의 정치학입니다. 일단 미국 얘기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의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네. 뒤에 두 명의 대선 주자 간에 지금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이용주 캐스터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어제 미국 플로리다주를 관통한 허리케인 밀턴으로 최소 1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백만 가구가 전력 공급 중단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지난달 26일부터 이 미국을 강타해서 사망자 230명의 피해를 남겼던 허리케인 헐린의 피해가 차마 복구되기도 전에 다시 한번 허리케인이 미국 남동부에 상륙한 건데요. 미국 정부는 우려했던 수준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라는 입장입니다만 이번 허리케인에도 역시나 이 사망자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대형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도 허리케인이 양측 공방의 주요 소재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허리케인 대응 능력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허리케인 헐린이 지나간 뒤인 3일 미시간 유세에서 해리스가 연방재난관리청 돈 수십억 달러를 불법 이민자 거주 비용에 썼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연방정부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민주당 주지사가 공화당 사람들은 돕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현 정부의 허리케인 대응이 미 역사상 최악이며 또 다른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는데 이런 걸 본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같은 날 인터뷰에서 무책임함과 냉담에 극질하면서 트럼프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두는 기초적인 공감 능력조차 부족하다라고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은 10일부터 예정되었던 독일 앙골라 순방을 취소하고요. 허리케인 대응에 힘을 쏟으면서 해리스 후보를 지원 사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치 공방이 시작이 됐는데 저는 이걸 믿기지가 않는데 네. 민주당이 날씨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가짜 뉴스까지 퍼졌다라는 뉴스가 나왔던데 이게 가짜 뉴스 아니에요 혹시? 가짜 뉴스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백악관이 날씨 제어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정말 대단한 상상력 아닙니까? 아 근데 뭐 트럼프는 뭐 이민자들이 개 먹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뭘 개와 고양이. 네, 고양이를 왜 먹는다고. 빼요 고양이? 아무 얘기나 하는 거 근데 같아요. 이 백악관이 날씨 제어 기술을 활용해서 허리케인의 경로 이거는 초능력 아닙니까? 초능력이고. 엑스맨. 네, 그 공화당 우세 지역에 일부러 그래서 피해를 집중하게 했다. 뭐 이제 이런 사실 얘기들을 퍼뜨리고 있고. 예. 그리고 이게 하필 또 만약에 경합주들이 아닌 지역에 이런 피해가 있었다면은 이렇게까지 가짜 뉴스가 나왔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피해 지역 중에 하나가 노스캐롤라이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전통적으로 허리케인이 세게 때린 지역들은 그 투표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피해 복구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투표율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여기다가 그걸 허리케인을 보냈다. 허리케인을 풀었다. 네, 풀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그래서 네. 처음 이게 이제 미국판 천재냐 인재냐 논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건 미국판 천재냐 인재냐 논란이 아니라 천재냐 조작이냐의 논란이 되고 그럼요. 네. 얘기가 그렇게 돼버리면 맞습니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방정부와 노스캐롤라이나의 민주당 주지사가 공화당 지역 사람들을 돕지 않으려고 한다는 보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도대체 어떤 보도를 봤는지 근거가 뭔지 전혀 또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지금 가짜뉴스를 정말 선동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아무나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막 그냥 지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도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문제죠. 신기해요. 예. 근데 아무튼 이 허리케인 피하면 아마 미국인들은 거의 트라우마 비슷한 게 카트리나 사태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2005년도 8월에 허리케인 카테리나 우리 좀 들어본 적은 다 있을 거예요. 그때 부시 행정부 때였던 거예요? 네 그때가? 맞습니다. 예. 그 루지애나 미시시피 강 삼각주하고 미시시피 해안가 그쪽이 완전히 다 그냥 다 쑥대밭이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해가 커진 데는 뭐 인재가 많이 작용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이라크 전쟁 한다고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 한다고 미국이 그 재정난이 심각했고 그거에 대한 나비 효과로 그쪽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이 홍수 방어 역할에 대해서 돈을 투자하지를 못했다. 더군다나 거기 운하 공사를 하면서 그 지반이 굉장히 약해졌었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같은 허리케인이 오더라도 이게 방어책이 잘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피해가 컸다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원성이 자자했는데 당시 이제 부시 대통령도 이게 다 파악도 안 된 상황이었고 또 그때 미국의 재난 대응 체계가 엉망이라는 국제적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미국이라는 땅이 굉장히 넓은데 그 넓은 데 중에 이 카트리나가 지나간 지역도 또 그때도 굉장히 넓은 지역을 또 강타를 하고 갔는데 문제는 여기가 다 흑인들 맞아요. 지역이었던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에 대해서 흑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크게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하면서 그때 이듬해 이제 하원과 상원을 장악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났죠. 그래서 정치로까지 연결이 그렇죠. 되네요.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 번에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하필이면 또 선거 직전에 정말 이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특히 재난 중에서 자연재해하면 일본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 예. 몇 년이니까 동일본 대지진도 있었고, 또 태풍은 내년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 민주당이요 2009년에 54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게 자민당만 계속 그렇죠. 집권했었는데, 근데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미흡하고 미숙하게 대처를 해서 결국 집권 3년 3개월 만에 다시 자민당에 이 정권을 넘겨줬던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당시 이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때 총리였던 간 나오토 총리와 이 민주당 정권이 사망자, 실종자 집계에만 2주일이 걸립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국가 비상사태조차 선포하지를 않았어요. 동시에 이 사건의 전말을 알려야 할 인보 당국이 공개해야 될 정보를 은폐한다는 비판까지 계속되면서 결국에 민주당이 정권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야, 자민당 일당 지배가 바로 이 재해 때문인 거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 특정 국가로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또 정치에 미친 영향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네, 그 코로나 19의 사태가 이제 각 나라마다 정부가 위기 관리 능력이 어느 그렇죠. 정도냐라는 그렇죠. 약간 테스트처럼 이게 그렇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곳은 아예 정부가 봉쇄책밖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바깥으로 나오지 마라. 나오면 다 잡아간다. 뭐 이런. 근데 사실 그 아프리카 같은 데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저도 아프리카 가서 처음 들어갔는데 데일리 브레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니까 안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오히려. 아사자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빵을 사 먹을 돈을 벌어야 되는데 가장이 나오질 못하게 하니까 어디 가서 빵을 구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국가 재정을 푸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과연 이렇게 봉쇄만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당하기만 하다가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이렇게 봉쇄를 해도 지원을 해주네? 라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아프리카에 뭐 그 뒤로 쿠데타도 많이 났고 아, 또 그랬나요? 정권 예. 교체도 되고 막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근데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사실 중국부터 시작해서 미국, 우리나라까지도 각 나라의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다 올랐던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사태에 대응을 잘하느냐, 국가 거버넌스의 역할. 그러니까 재해는 언제든 올 수 있다.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위기 상황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과연 그 국가가 위기 상황에 제대로 위기 대응 능력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이거가 가장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몇 개 나라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뭐 어찌 보면 상식이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면은 요즘은 교과서에서 표현을 바꿔내주는 저 학교 때는 역사책에서 민란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밀란. 그죠? 근데 그 용어는 그렇게 옛날 같은데. 적절한 그 표현은 아닌 거예요. 민중봉기 뭐 요즘이 그러니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거기 보면 앞에 갖는 게 몇 년째 이어진 가뭄과 흉년으로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 수식어처럼. 그러니까 원인이 두가 하나는 이거 아니면 이제 조세체계의 문란, 뭐 삼정의 문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봉건 왕조 때도 보면은 가뭄이 들면 왕이 곡기를 끊지는 않았고 식단을 확 줄여가면서 뭐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우제를 지낸다.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게 권력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위험한 어떤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봉건 왕조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눈치를 봤는데 현대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거지. 결국은 그거는 뭐냐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게 가장 기본이니까 이걸 못 지켰다는 얘기가 되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재난의 정치학은 뭐. 그 전에는 아니 이런 재난이 오는 걸 뭐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신도 아닌데. 네.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왜 그걸 우리한테 물어봐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인데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예, 그러니까 거버넌스,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제대로 인지하느냐 마느냐의 역할인 거지. 그렇지. 사실 뭐 대통령이 뭐 이제 코로나 싸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뭐 육탄전으로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을 묻는 게 아니라 거버넌스의 능력을 묻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단순히 밀란 같은 경우는 뭐 그 나라 안에서 국한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지만 이번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는 외교 문제도 엄청 많이 발생시킨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 니네가 바이러스 원조국 아니냐, 뭐 왜 우리 보고 그러느냐, 뭐 이런. 근데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국가 간에 문제가 생길 게 아니라 이걸 빨리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국가 간의 공조를 통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러니까 양국의 외교 능력으로 인한 위기 대처 능력으로 승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제 서로 갈등과 불신이 엄청 커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의 거버넌스 역할과 그다음에 국가 간의 외교 능력으로 해서 위기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를 테스트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코로나로 어떤 대표되는 어떤 그 전염병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기후 변화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미세먼지 이것도 이제 어떤 국가의 단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공중에게 장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국제적 문제가 되어버린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 일국 안에서 또 어떤 그 환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어찌 보면 이중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면피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재난을 정치학적으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건 학습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재난은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100% 예측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재난이 아니죠. 네. 그러면 대신 인류라는 동물은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도 학습을 해야죠. 이 말은 이전 재난에서 배울 걸 찾고 그걸 정치에 접목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저는 학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더 강한 어떤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이전의 재난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학습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저는 그게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런 강한 구조를 만드는 게 그래서 이전보다 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재난으로부터 구하고 또 이전 재난 때보다 조금 더 적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일이 이제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보는데 이 굉장히 유명한 경제사학자이죠. 니얼 퍼거슨이 쓴 둠 재앙의 정치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어차피 지구적 재앙은 반복이 될 것이다. 그게 바이러스든 기후변화든 반복이 될 건데 그리고 그 사이에 정부도 어쨌든 정치적으로 계속 개입을 할 건데 과연 인류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작가는 인류에게는 회복 재생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생이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학습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습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이제 어쨌든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도 분명히 학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전에서 뭘 배울 수 있는지 그래서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일이 중요한데 아까 저희 카트리나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난리를 겪어놓고 지금 이 허리케인 2개가 연달아 때린 이 상황에서 뭐 백악관이 날씨를 조종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거는 저는 학습하지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학습하지 못했던 거고 학습하지 못하는 인류는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분명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정치도 이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그 재난이라는 게 말 그대로 사람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재난의 피해는 일 개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국가나 인류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코로나19처럼 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이런 재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결국 정부가 개입하고 정치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중요한 건 이 정부가 개입해서 정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정책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만 보호해서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터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네, 하정우 씨가 네. 주연인 터널을 가다가 그 터널이 무너져서 갇히는 건데 생존자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구조대원들이 막 어떻게 생존자 한 명을 구해야 되지 이걸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높은 국회의원이 찾아와서 자꾸 사진만 찍고 가요. 그러다가 생존자가 나중에 이걸 알게 돼요. 그다음에 구조된 다음에 기자들이 막 소감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죠. 다 꺼져. 그러니까 그렇게 일부 세력이 개인의 어떤 특정 세력을 위해서 정치가 움직이는 재난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것들도 피하려면 결국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은 정치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난의 정치학에서 두 갈래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재난은 어떻게든지 예방을 하는데 최선을 해야죠. 그렇죠. 정부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방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러면 복구 지원을 할 것인가는 정부의 소관이니까 그거는 해야 되는데 재난 중에는 인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게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발생한다든지 쓰나미가 발생한 이런 걸 어떻게 인력 아무리 정부라 하더라도 하겠느냐. 여기서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 이야기를 하죠. 재난 공동체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게 이제 그 단적인 예를 뭐를 들었냐면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을 예를 들었어요. 그때 태안 앞바다에 대해서 그 기름이 유출이 돼가지고 그때 그 펼치는 장면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잖아요.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걸레 하나 들고 가서 돌멩이 하나하나 전부 다 닦고. 네. 근데 이때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도 가서 같이 하면서 하나의 재난 공동체를 형성해 주면 정치적 후과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문제는 정부가 나몰라라하고 면피에 급급해 버리면 그게 정치적 타격으로 바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봉건 왕조 때 왕의 예를 들었는데 봉건 왕조의 왕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 발생했을 때 재난 공동체를 형성해 들어가고 재난 공동체의 구심점이 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감각은 봉건 왕조의 왕조차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식단을 줄이고 기우제를 지내고 왕이 모든 지극정성을 다해서 지금 이거 하려고 뭔가 노력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설령 그게 쇼라 하더라도 거기서 백성들이 어떤 그 책임, 원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왕한테 돌리지 않도록 차단해 들어가는 정치적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벤트라는 표현이 약간은 뭐가 있겠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정치가 재난 공동체를 형성해 들어가면서 자기들이 선도하느냐 마느냐 이게 결국은 재난 정치학에서 핵심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서. 근데 사실 이 재난이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재난을 관리하고 또 참사가 일어났을 때 대응하고 이건 한 국가의 어떤 탄력적인 능력이 그 쉽게 말해서 이제 그게 그 정부의 실력이 돼 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그냥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어떤 정부도 괜찮아요. 뭐 대통령이 우리가 부재인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시스템으로 되어 있게 돌아가요. 근데 이게 위기 상황이 됐을 땐 또 달라지는 거죠.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다든가 그러면 과연 누가 이 참사에 대한 대응하는 그 속도, 그다음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대처를 했느냐. 이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낱낱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그게 다음 정권 창출이나 아니면 정권 퇴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 사실 우리도 5년밖에 안 되잖아요. 대통령 정권의 임기가.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안에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참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게 이 정부가 얼마나 대처를 할 수 있느냐. 사실 그런데 제일 큰 선거운동이기도 해요. 그 이게. 예가 그러니까 2020년 총선으로 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부 2019년 9월에 이제 어떤 조국 장관 수사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문재인 정부 일대 타격을 주고 그리고 나서 이듬해 4월에 총선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그래서 보수 진영이 이긴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있었느냐? 2020년 2월에 코로나 사태가 국내에서 터져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좋든 싫든 정부가 팔 걷어붙이고 총력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에 갖고 문재인 정부가 그걸 했고 그러면서 거기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 의지라든지 부정적 정서가 많이 누그러졌다라는 그래서 그게 표심으로 연결됐다 하나의 원인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오히려 역으로 그러니까 그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사례가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어떤 학자의 재난 공동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사례가 그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재난 공동체라는 걸 통해서도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학습이라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그 코로나19 때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아베 총리 때였죠. 아베 총리 때였는데 다들 이제 국가에서 이게 마스크 부족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 아니 어떻게 마스크를 코마스크 그 마스크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생각하면 과연 이 정부는 다른 국가로부터 어떤 학습을 하였는가 이 재난 상황에서 저는 그걸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봤었거든요. 그때 일본에 또 확진자 숫자 집계도 엉망이라는 얘기 많이 했어요. 집계도 엉망이고 그리고 뭐 이거를 그 신청을 하는 것도 우편으로 해야 되고 네. 뭐 하여튼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물론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 다른 나라 다른 나라의 시스템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나라에 맞는 또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건데 그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이 시스템을 갖춰놨다면 그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더 좋은 시스템을 빨리 도입하는 게 가능했을 텐데 네. 일본은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로 디지털 안 되어 있었잖아요. 완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가 안 됩니다. 그 와중에 마스크를 그 돈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었다? 저는 그거는 정말로 이게 이 나라의 정부가 정말 어떤 다른 나라의 좋은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자기네 것으로 체득화할 수 있는 이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구나라는 거를 사실 저는 봤다고 봐요. 위기 대응 능력이라는 그렇죠. 게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학습과 또 얼마나 저거를 중요하게 보느냐. 다른 나라 참사를 대처하는 거를 보고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를 보는 진정성이라는 게 또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고 뭐 그런 나라는 우리는 안 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미국 같은 나라도 지금 이렇게 카트리나도 벌어지고 뭐 허리케인이 언제든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 남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뭐 우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하겠지만 결국은 그게 상관이 있어지고 그렇죠. 지금 뭐 어쨌든 우리가 정보를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자각 능력도 굉장히 빠르다. 그러니까 네. 바로 그 지점에서 학습이라고 하는 게 정부의 학습 능력만이 있는 게 아니죠. 국민들의 학습이라는 게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에 나는 게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그 뒤에 낚싯배 전복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언론 보도가 상당히 민감하게 보도를 이전이라면 그렇게 키우지 않았을 사건인데 많이 키웠고 그때 당국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막 면밀하게 계속 보도를 때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세월호 학습 효과구나. 그러니까 이미 세월호라고 하는 거대한 참사를 통해서 정부의 무능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그러면 그 뒤에 이것이 학습을 해서 정부가 그다음에 이걸 교정을 했는가를 보는 하나의 사례로 그 낚싯대 전복 사고를 본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민도 학습한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의 재난 대응에 대한 어떤 국민의 평가 척도가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 후과라고 하는 것은 더 크고 더 강력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국민도 학습을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재난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재난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어찌 본다면 가장 기본의 문제죠.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서 있고 이거는 어떠한 어떤 이유로도 반론이 제기될 수 없는 당위 명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최대의 능력을 보여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국은 정치적 후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세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